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여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이 서울시가요. 예. 이 서울시 그렇게 예산도 많지가 않은데 400억대 소송을 당했어요. 예. 이게 그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 새 청사를 지었던 건설사들이 그 소송을 한 것이고요. 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350억 원 정도의 감정가가 산정됐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향후 실제 청구 비용의 최소 근거가 되지요. 서울시 청년활동비 지원 사업의 배, 그리고 지금 그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비에 맞먹는 네. 서울시로 보면 굉장히 큰 이제 그 규모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여기가 삼성물산, SK건설, 쌍용건설 이고요. 2013년 말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1심 공판 중입니다. 감정 평가를 진행해 봤더니 이게 감정 청구한 400억 원 대부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 때 그러니까 그 설계 변경 부분을 예. 공사를 못 받았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오래됐어도 나중에 청구를 했네요. 13년에서 청구했고요. 지난달 시가 신청한 감정 보완을 거쳐 최종 감정가를 확정하고 네. 원고도 청구 금액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서 어떤 쟁점들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 청사는 네. 이명박 그 시장 시절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요. 그래서 2006년에 민간 건설사와 일괄적으로 이제 그 턴키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계약 맺음 본격화됐는데 원래 계약상 공사 기간이 2009년 10월까지였는데 이 완공된 건 2013년 2월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설계를 계속적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 계속 또 반대해서 또 다시 그 재설계하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추가 설계비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3년 이상 연장돼서 간접 공사비와 물가 변동분까지 이렇게 그 증액분까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짚어보면요. 네. 원래 옛날에 서울시 구청사가 있었을 때 여러 시장을 거치면서 사실은 새 청사를 짓는 것이 시장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에 올린 건 이명박 시장이었고요. 네. 행정 수도가 비게 되면 행정 수도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은 서울시 그 정부 청사가 비게 되니까 이거를 서울시가 쓰면 어떠느냐라고 정부 측에서 제안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 이명박 시장 아니다.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최초하는 지하 4층, 지상 21층의 건물이고요. 서울도서관이 있는 본청 건물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헐어서 세운다는 원래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도서관이 있는 그 본청 건물이 워낙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요. 문화재청이 반대했고요. 또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설계안을 문화재청이 5차례 부결을 시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이 과거가 있군요. 예, 상당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항아리형 청사입니다. 마치 이렇게 항아리로 이렇게 지어진 것처럼 청사를 네. 뒤에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태극 문양처럼 비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극 문양 청사입니다. 이런 디자인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게 된 거죠. 이거 이명박 시장 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명박 시장 때와 오세훈 시장 때까지 오세훈 같이 시장 연결해서. 때는 그럼 계약을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부터 오세훈 시장 때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계하고 설계하고 반려당하고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반려한 것도 있고요.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건 이제 보통 편하게 성냥갑 청사로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물 그림. 이런 안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계속적으로 검토됐다는 거죠? 검토됐고 제출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류당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류됐던 거는 네. 팔면체형 청사입니다.
기하학적인 모양인데요. 2007년 10월 문화재 심의를 통한 6차 설계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려가 됐던 거죠. 2007년 10월 달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것을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다시 또 뒤집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7번째라고 하는데요. 7번째 설계안을 뒤집은 이유가 네. 새롭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달라라는 당부 시민 담화문까지 낸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렇게 설계안들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못했다 이런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재판에서 서울시가 네. 좀 불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턴키 방식에 따른 설계안이 부결된 거는 건설사 책임이다라고 서울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다 그 건설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설계 변경은 시의 설계 기준 및 시 주관 디자인 공모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의 기준에 맞추고 공모한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7차례 변경했다는 예, 그렇죠.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당시에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11월 달에 신청사 디자인을 원점에 재검토하겠다. 라면서 5차례의 문화재위 부의 끝에 통과된 설계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그 공모해서 현재의 디자인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7차례나 그 회사에서는 건축회사에서는 설계안을 냈는데 계약에 의해서 냈는데 이것을 예. 계속해서 문화재에서 부결하고 나중에 또 오세훈 전 시장이 한 이거 번 더. 아닌데 다시 예. 해. 그 비용을 하나도 못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들은 서울시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건설사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뭐 책임 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요. 2,989억 원입니다. 네. 거의 3천억 원이죠. 신청사는 디자인 때문에 현재 그 공간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2014년에 2차례에 걸쳐서 청사 인근 무교동에 저기 그 빌딩을 임차해서 쓰는 등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요. 새롭게 디자인해서 했는데 이 디자인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인터뷰에서 네. 박원순 시장이 이 디자인 정책을 폄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막상 완성된 신청사는 사무 공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공무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00명만 입주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무교동이라든지 이 인근에 다시 분산돼서 아니 이렇게 그걸 근무를 하고 설계할 있고요. 때 상당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서울시 공무원 직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무실 배치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네.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현재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입주된 사람은 한 2,200명이라고 한다면은 네. 실제 절반이 못 들어갔으니까 서울시 공무원 한 5,000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분산돼서 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고려를 했다는 거. 안 한 이유가 네.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2013년에 건축가들이 최악의 한국 현대 건축물로 현재 서울시청사를 꼽았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네. 공무원도 전문가도 여론도 만족시키지 못한 건축물이 급기야 시민들의 세금 수백억 원으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 건설사에 물어줘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하게 되면은 예, 400억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다. 요즘에 하여튼 뭐 청년 수당 문제도 있고요. 예, 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이 외에도 다른 건설사에 또 소송까지 걸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삼성물산인데요. 네. 이미 서울시를 상대로 다른 사업의 간접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도 있고요. 네. 2013년 현대건설 등과 함께 서울시가 발전 지하철 7호선 예, 연장 구간 공사에서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언제 누구 시장 때입니까? 그건? 이건 이제 그 현재 지하철 7호선이니까 네. 현재 그 박원순 시장 예, 때네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시가 14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했고요. 네. 당시 재판부는 건설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건설사는 발주 기간에 계약금 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 공사비라는 것이 그 쟁점인데요.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사 현장 관리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장기 공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하철 공사 같이 예? 앞으로 뭐 도로 공사 같이 굉장히 장기 공사일 경우에는 최초로 총괄 계획을 하고 매년 예산안에 따라서 시공사 1년 단위로 차수 변경하는 차수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 총괄 계약상의 공사 기간이 넘는 경우가 있겠죠. 왜? 예산이 돼야 그만큼 더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간이 길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괄 계약상 5년짜리가 6개년에 걸쳐서 6차 계약으로 완료되는 시기죠. 그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 간접 공사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러니까 겁니다. 그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예. 그 서울시 어떤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에 있어서 네. 일단 이미 예전부터 서울 도시철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되는데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예산이 투입을 전체를 못한 거예요. 예, 못한 거죠. 못해가지고 5년에 딱 끊어야 되는데 5년에 못하고 차후 예산이 들어와서 그럼 6년에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는 올렸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한 거니까. 아니 그건 아니면? 아니고요. 네.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 전체 지하철 공사라든지 네.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10년, 20년 전부터 딱 계획돼서 하지 않습니까? 저 예산이 딱딱 투입되겠죠. 예, 투입돼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의도치 않게 예산이 맞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5년짜리로 예산이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네. 6년에 걸쳐서 1년이 더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요 1년만큼이 간접 공사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서울시 그 책임입니까? 공사비가 바로 141억 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계약서상에 건설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는 그 건설사가 발주기관한테 달라고 얘기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141억 원. 서울시가 141억을 물어줘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물산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참 곳곳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서울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청년 활동 지원비 제도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갈등, 그게 이번 주에 법적 다툼으로 좀 번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서 참 그 또 혈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고민이 깊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네.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예, 정치적 문제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 지자체가 운영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교부금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걸 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적 목적의 조직으로서 움직여지는데 오로지 서울 시민들을 위한 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적인 조직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내린 교부금을 예, 어떤 항목이 있을 텐데 예. 서울시가 그 항목대로 쓰지를 않고 예. 다른 청년수당에 쓴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거- 왜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청년활동 지원비 제도 그 자체를 가지고 네.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할 것이 아니다. 그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해야 그렇지.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네.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아니, 그게 말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 협의를 안 하면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꼬입니까? 예산 그렇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문제죠. 그러니까 교부금 자체를 가지고 반대해 버리니까 네. 다른 사업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서울 시민들이 네.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서울 시민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 같고요. 이건 보호복지부와 갈등 문제에 서울 시민 책임을 돌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인데. 네, 네. 네, 내년에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네. 만큼 뭐 그만큼의 책임을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조금 좀 안타까운 네.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에서 장기 결석으로 신고된 그 초등학생이 인천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또 한 번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어린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매일 학교에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고 학교가 책임져야 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네. 2014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협의,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아버지 A씨, 어머니 B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네. 경찰이 지난 13일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장기격사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요.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이 학생이 사망을 했고 사체를 냉동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 가다가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한 달 동안 방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관 사람들이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안 믿고 부모들 있죠. 얘기. 예. 뭐 사인은 밝혀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인을 밝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참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냥 사체 상태가 아니라 네. 신체를 훼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장기 결석 원인이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 숨진 폭력이요? 네. 이 숨진 그러니까 통상 C군이라고 하면 네. 이분이 지난 2012년 부천의 모 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정서불안 상태를 보였어요. 정서불안. 그래서 이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이다라고 해서 신고가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네. 부모와 함께 엄마와 함께 학교에 출석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어머니 B 씨는 학교 측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일절 답하지 않았고요. 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독촉장도 반송시켰고요. 또 이 과정에서 뭐 대안학교에 보내겠다느니 뭐 이렇게 그 답을 하고요. 지금 어머니 역시 정서가 불안했고 여러 차례 학교 운영에 불만을 학교 측에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담임 선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휴직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니 심리 상태나 이 그 학생의 심리 상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때부터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망 시점에도 그렇고요. 아이가 어떻게 왜 사망을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2년 넘게 장기 결석 상태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지난 인천에 네. 11살짜리 얼마 전에 예, 구출된 체중 16kg밖에 네. 안 되는 초등학교 여학생 이거를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교육당국이 이 학생을 네. 찾아 나선 거는 학교에 나오지 않은 3년 9개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망한 지 3년 2개월 만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학생이 안 보이니까. 근데 거부하고 회피를 했습니다. 또 2012년 가출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실종 신고한 거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관과 함께 학교 관계자를 들이닥쳤는데 여기서 횡설수설을 하게 돼 더 의심을 하게 됐는데 이 A군의 이 학생의 시신을 발견한 거는 아버지의 지인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시신을 옮겼다는 거죠. 지인 집으로. 근데 이것을 의심했던 경찰이
찾아가서 결국 찾은 거고요. 그 시스템 옮긴 거 지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아예 몰랐다고 하고요. 네. 현재 아버지는 무직에다가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된 상태고요. 어머니는 이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의문점이요. 부모가 아들을 살해했는가? 진짜 살해했는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예. 네. 왜 병원에 보내지 않았는가? 말대로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을 훼손해서 왜 냉동 상태로 집어넣는가? 네. 그러니까 4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그 전에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문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경찰에서 빨리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지금 말씀하신 학생과 그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위협이 있다. 그런 게 발견했다면서요. 지금 지난번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지금 장기 결석 전수조사가 작년 12월 20일쯤 착수가 됐거든요. 네. 지금 고위험군 초등학생을 한 1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은 140여 명, 초등학생 110여 명 정도.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 학생들이 장기 결석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했을 경우 학교가 가정에 독촉장 2회 발송하고요. 네. 이후에도 결석하게 되면 학교와 주민센터 교육청소년으로 통보를 하지만 3개월 이상 결석해서 유예 처분으로 정원에 관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깝깝한데요. 부천에 또 하나의 이러한 비슷한 사례의 학생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부천 교육지원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그 인근관청에서는 하여튼 뭐 독촉장이라든가 발송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잊어먹었던 거죠, 그냥. 우리 발송했다. 그런 거 글쎄 아니지? 말입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미취학 또는 그 장기 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좀 없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의원들이 각각의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해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법 개정하고 네. 개정안을 내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언론에서 밝혀보니까 드러난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다른 변형된 상태에서의 문제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뭐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서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차후에 다른 뭐 상상하지도 못한 범죄가 저질렀다면 이 교육법은 또다시 발의해서 또다시 바꿔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제는 교육 환경 이 자체의 문제다. 네. 이거는 법안을 개정하는 문제에 떠나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밖에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국회의원들이 법안만 내지 말고 예. 그러한 공동체에서의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뭐 대대적인 시스템 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나 사회적인 관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원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